제가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료들을 쭉 찾아보다 보니까 모 방송국에서 이 불법 사채와 관련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례들을 이렇게 실증적으로 고발하고, 특히 청년층 사례를 고발하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작년 말인가요? 이제 보도된 것을 확인을 했는데, 쭉 찾다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그 방송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이제 했고, 또 찾아보니까 또 10여 년 전,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또 기획해서 진행한 바가 있더라고요. 근데 10년이 지나면서 주요한 그 불법 사채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계층의 차이는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그 고통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유사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불법 사채를 통해서 고통받고 기본적인 삶의 조건, 인권 이런 것들을 유린당하는, 그리고 노예적 삶을 사는, 지옥 같은 삶을 사람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와 삶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또다시 10년 뒤에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오늘 출발은 이제 근절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감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토론회의 첫 발을 내디뎌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토론인데요. 두 번째 토론에서는 이 불법 사채, 그 불법적인 대출 계약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비인간적이고 살인적인 추심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과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이런 불법적 그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자를 무효할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의 토론회를 다음 두 번 토론회 가질 예정입니다.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 예를 들면 급전이 필요하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마땅히 신용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런 금융 질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세 번째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토론을 준비하면서 근데 여러 이야기를 제가 또 듣고 계속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아마도 네 번째 토론이 또 이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과제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연속 토론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례적 토론회로 그치지 않고 토론 과정에서 주시는 문제의식 그리고 문제 제기들을 잘 수렴해서 저희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끈질기게 추적하고 만들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오늘 첫 번째 토론을 준비하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과정에 함께 지혜도 주시고 또 해결 대안도 찾아주시고 때론 비판도 좀 해주시고 문제 제기도 해주시는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동지로 생각하고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18년 실태조사의 주요한 내용을 보시면 대출 잔액은 불법 사금융 규모는 6.8조 원이고 2018년 말 기준으로는 7.1조 원이고요. 이후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코로나 이후를 거치면서 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은 훨씬 높아졌고요. 그리고 서민들의 급전 수요도 훨씬 높아져서 이 수요는 금융감독원의 그 상담 건수로 유추해 보건대 훨씬 더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자 특성은 주 이용층은 40에서 60대의 남성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직업별로는 생산직이나 자영업, 가정주부까지 주로 소상공인과 관련되어진 자영업자들이 주요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금과 아시는 것처럼 생활자금과 같은 기본 필수 그 자산에 대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롤링 주빌리의 상담 사례로 본 평균 이자율은 불법 사금융의 높은 이자율 문제는 롤링 주빌리의 상담 사례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불법 사금융의 평균 이자율은 3,700%라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로 이는 채무자의 상한 의지를 원칙적으로 꺾어놓는 살인적 이자율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포기하도록 만들며 때로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좀 전에 이제 전준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개정안이 이제 올라와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그 단속이 되면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그 이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불법이 적발이 돼도 최고 금리까지 이자가 보장돼서 안 걸리면 대박이다, 걸려도 중박이라는 계산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사금융 업체들이 암암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로 및 사유에 대해서 롤링 주빌리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10.2% 정도, 대부업 사이트를 통해서 87% 정도, 지인 소개를 통해서도 유입이 되고 있고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유로는 아무래도 긴급 생활비가 필요해서 불법 사금융에 접근하는 사례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채 상환과 관련되어진 이용 사례도 있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저희들이 유추해 본 불법 사금융의 현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적 취약계층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17년, 18년 말 실태조사 때 자영업자와 가정주부 이용자가 증가세에 있었고,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계층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가정주부인 것을 고려한다면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이용자가 많다는 것은 불법 사금융의 금리 또한 대폭 증가했거나 악랄하고 약탈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증가 주요 원인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실업, 소득 감소, 주거비용 상승, 의료비 부담 때문이고요.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 등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중산층이 줄어들어 빈곤층이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채무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상담 사례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계비 등의 문제로 불법 사금융 및 불법 대부업 이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시급하며 정부와 민간단체 등과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7년, 18년 이후 자료는 금감원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민원 건수에 따르면 2019년에 5,468건이고요. 그리고 2022년 경우에는 1,913건, 2023년에는 13,751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022년 대비 2023년 기준으로도 26%가 증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부업체로 향하거나 심지어 제도권 밖에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고요.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그 지난해 2023년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하위 10%인 사람이 48,000명에서 83,000명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최대 44,000명 정도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3가지 사례로 본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위한 대응 방안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뒤쪽에 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사채업자에게 1,500만 원의 차용증을 쓰고 선이자 150만 원을 떼고 1,35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받아서 5개월 동안 이자 750만 원을 입금한 사례이고, 대출 당시에는 차용증을 받지 않았고 변제기한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두로 1년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납입 도중 이자 감당이 안 되어 조율하고자 하였지만 원금을 다 갚아라, 큰일 당한다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치욕스러운 말까지 하며 채무자를 압박한 사례입니다.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 대출 금액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로 그 채무자가 신고도 하고 기다렸지만 연락도 없었고 금감원의 조사 진행 과정이나 처벌에 대하여 아무것도 전해 들은 것이 없이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 사이에 이 불법 사금융 업체는 추심의 강도를 높이고 사채업자와의 협상의 여지마저 박탈당하는 등 신고 후에 보복적 추심 행위 및 비인간적인 협상 태도는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교육의 부재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친구들이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급하게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현금 서비스라는 것을 통해서 취업 준비생일 때에도 현금 서비스를 사용하고 또 어머니와 누나가 함께 3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또 카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금 서비스와 동일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서 신용이 하락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이후에 대부업체를 통해서 처음에는 소액으로 대출을 하였지만 이후에 점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는 사례인데요. 이를 통해서 금융 교육이 부재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금융 교육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요. 대출의 우선 순위를 몰라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금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신용 하락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금융 사기나 불법적인 활동에 쉽게 노출되고 잘못된 금융 결정을 내리게 되기도 합니다. 금융 교육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이 올바른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채 늪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유튜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구제 방안이 필요합니다. 여기 피해 사례 그 2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사례비와 상담비를 받고 불법 사금융을 해결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언론에도 그 방송이 된 내용인데요. 한국 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라는 이름으로 불법 사금융 사채업자 한 건에 10만 원의 비용이 추가된다는 안내를 받고 진행되었던 내용을 상담하는 것을 22,000원씩의 상담 비용을 받고 상담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우롱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불법 사채 시장은 크게 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축소됐습니다. 이를테면 2006년 정부 추정치에 따르면 불법 사채 이용자 수가 약 180만 명으로 추정되던 것이 2017년, 2018년 오면 40만 명대 그 이하로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법령 최고의제율이 인하된 2018년 2월 8일 이후 연 24% 그리고 2021년 7월 7일 이후 연 20% 이하로 인하된 이후 전체 신용대출 시장도 크게 축소됐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12년 총 대출 규모가 한 8조 5천 정도 됐는데 이 중에서 신용대출 영역이 7조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4조 원대 정도로 감소했다는 건 큰 틀에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영역이 당시 한 1조대에서 지금 현재 한 7조대로 증가했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2017년 이후 전체 대부업 시장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보입니다. 최고 피크가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 18조 원대 규모에서 2023년 기준으로 한 12조 5천억대 정도로 감소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2018년 이후 법령 최고이자율을 약간 인하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업 시장에 큰 변동이 없다 보니까
대법체 수, 그리고 이용자 수, 또 피해 규모, 이 2018년 이후에는 큰 변동이 없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 대법제도가 도입이 되고 이후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크게 보면 이제 감소 추이를 계속해서 보이다가 2018년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변화들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법제도 관련해서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면 대단히 다양한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금융정책이란 하나의 큰 틀에서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부 금융제도를 인허가 제도로 갈 거냐, 지금처럼 이제 단순 등록제까지 병합해서 갈 거냐. 유럽을 보든 미국을 보든 인허가제 이외에 단순 등록제도를 병합해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일본만이 예외고요. 일본만이 예외고, 일본도 심각하니까 결국 정리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크게 인허가 제도로 갈 거냐, 단순 등록 제도를 병합해서 계속 유지할 거냐라는 정책적 판단은 해야 됩니다. 물론 당장 인허가 제도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은 해야 되는데 대법 제도를 유지한 조건에서 조정을 할 거냐, 그렇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인허가 제도로 가면서 중간 단계로 이제 합리적인 진입 장벽을 만들어 갈 거냐, 이것도 이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계좌거래 신고제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또는 이제 다른 범죄 영역에서 발생하긴 하지만 특히 대포폰, 대포통장 문제, 이거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대법제도 내에서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 전기통신 사업법이라든가 전자금융거래법, 이 영역에서 이제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별개로 있고요. 이런 건 고사하고, 어쨌든 현재 대법 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관리 감독 및 처벌의 실효성 문제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좀 통상적으로 얘기한다면 합법적으로 등록을 해서 합법이 탈을 쓰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거대한 규모의 시장이 존재하고, 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대부업체들이 불법임에 불구하고 마치 합법업체처럼 또는 이제 합법업체와 연계를 해서 노골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현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대법피해신고센터를 만들던 2012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이 관리감독 및 처벌의 실효성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이 순자산학제도를 얘기했고, 심지어 이제 민주당의 한정희 의원 그리고 당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었죠. 순자산학제도. 일본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도 중간 단계로 빨리 하자. 그래서 당시 이제 정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금융감독원 그리고 이제 당시 집권여당 쪽에서 사실은 물타기 법안, 그래서 이제 법인에는 5천만 원, 개인은 1,000만 원 순자산액, 그리고 대부중개는 예외, 이렇게 물타기 법안이 당시 통과됐고 정리가 안 됐습니다. 만여 개가 넘던 대법체들이 지금 8,500개. 근데 8,000개 추이로 변동된다면 큰 변동이 없는 겁니다. 지금 2014년 이후 큰 변동이 없는 거죠. 계속 이 추세. 근데 이 상태에서는 관리 감독과 처벌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일테면 소액 급전 대출 영역, 여기 발제문에도 3,000% 등등 나오는데, 이거는 소액 급전 대출 영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들인데, 이런 형태는 돌려막기가 진행되면 한 피해자한테 대법자가 50명, 100명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고소라든가 형사 절차를 밟는데 경찰서 한 곳에 들어가면 그 피해자 한 사람과 관련된 대법자를 조사하기 위해서도 경찰서 자체가 과부하 걸리는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즉
너무 많은 대법제가 팽창 난립하고 너무 많은 대법제들이 불법 행위를 하니까 처벌의 실효성을 진전시키고 싶어도 경찰이 집중 단속을 하고 싶어도 이게 진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합리적인 진입 장벽을 만들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서울시에서도 나오셨고 금융감독원에서 나오셨으니까 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처음 이 대법제도를 도입할 때 양성화시켜야 관리 감독도 가능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확보될 거다라는 논거하에 시작을 했는데 그 논거가 지난 22년 동안 실현된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대법제들은 관리 감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실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처벌의 실효성은 아무리 법제도를 다듬어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지 않으면 즉 우리가 대부금융업을 인허가제도를 목표로 해서 다듬어 가지 않더라도 대부금융업을 단순 등록제도 형태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합리적인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우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그래서 민생연대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 순자산액제도입니다.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정리와 관련해서 어쨌든 일본이 사례가 있고 일본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두 차 크게 보면 두 단계로 나눠서 우선 2천만 원 이상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이 두 단계 절차를 거쳐서 정리를 했는데 우리는 한 2012년쯤에 이걸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일본은 2010년에 5천만 원 기준을 만들어서 다 정리를 했는데 우리는 2012년에 이걸 추진하다가 좌초돼 버렸고 지금 다시 12년이 지난 다음에야 재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크게 보면 한 20년 늦어진 거고 적게 봐도 한 12년 뒤처진 거죠. 어쨌든 일본이 순자산액제도를 참조해서 최소 기준 3억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5억 경우에 따른 10억까지 늘려가서 이 대법제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자들에게 금융업을 허용했을 때 금융당국은 다 알 겁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융이 대단히 민감한 영역이고 약간의 허점만 존재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개인 영역에서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집단 영역에서 생긴다는 거 조정할 필요가 있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일본이 추이를 따라간다면 뭐 20년 이상 걸리게 될 겁니다. 결국 12년 정도 늦춰졌기 때문에 좀 더 급진적으로 당시 기준 그냥 그대로 이제 3억 이상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긴 했지만 정부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생연대안을 받아서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본금 제도가 아니라 순자산액 제도를 얘기한 이유는 이 대법 제도에서 발전된 기법 중에 하나가 가장납입 제도입니다. 즉 진입 시점에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다가 곧바로 빼버리는 거죠. 깡통 자본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법제도 영역에서 발전한 기법이고 웬만한 대법제도는 다 알고 있는 기법입니다. 결국 자본금 제도로 갔을 때는 상당한 정도 실효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진입장벽을 만들지 않으면 가장납입 문제 때문에 진입장벽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자산액 제도로 가자는 건데 자본금 제도를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 가장납입 문제를 지혜롭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하고 조금 다르게. 그렇지만 뭐 자본금 3억 뭐 이 정도는 대법자들이 아주 쉽게 회피할 겁니다. 진입장벽 역할을 못할 거라는 거죠.
그 최근에 그 낮은 진입장 비용을 악용을 해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군수업체들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 피해가 가중하고 있다는 건 다들 인정할 겁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 등록 대부업체 중에서 약 68% 5,873개가 개인 대부업자입니다.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된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1조 원이고요. 전체 대부업 합법 시장 이 시장에서 한 8%, 8-9%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는 여기에서 많이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대부업자에 관련된 시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등록 요건을 좀 강화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대부업 등록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을 하는데 등록하고서 3년간 이 업체를 유지하는 3년 생존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85%는 최초 등록하고 3년 이내에 다 폐업을 합니다. 그거는 하다가 정상적으로 하다가 수지가 안 맞아서 폐업하는 업체도 상당히 있을 텐데 그 중에는 의도적으로 한 1, 2년 하다가 폐업하고 다른 명의로 또 등록하고 재등록하고 이런 걸 반복하는 업자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거는 뭐 세무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한 업체 명의로 오래 영업하면은 이제 행정 당국에 이런 검사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3년을 유지하는 업체 수가 15% 미만이라는 것은 좀 상당한 좀 문제가 아닌가 좀 싶고요. 그래서 이제 등록 요건을 이제 어느 정도 상향하는 게 적정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 업계에서는 저희가 정규 서민 금융기관으로 좀 재정립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중대형 회원사들이 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업만 보면은 자본금도 한 20억, 50억은 높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업권을 바라보는 신뢰도가 엄청 높아질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업권에 진입을 못하는 이런 기존의 그 소형 대부업체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음성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희 업권만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은 저희도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종합적으로 저희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업권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뒤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음성화에 대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금융 양성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각 등록 요건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각각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어떤 게 차선책인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 형태는 현재는 그 개인 대부업자의 시장 교란 행위가 크기 때문에 개인의 등록을 금지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전면 전환하도록 하는 부분이 좀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아니면 또 일본처럼 일본도 개인 등록을 허용하고 있지만은 누구나 대부업을 하고 싶다고 개인이 그냥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정규 대부업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자만 개인으로 할 수 있는 면허를 주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처럼 개인한테 손쉽게 계약하고 싶다고 해서 등록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걸 일시에 좀 할 경우에는 아까 그런 그 음성화 문제 이런 부분에서 기존 업자들의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 그 최저 자본금 저기 그 송태경 처장님은 이제 순자산 쪽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포함해서 말씀을 같이 드린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업체들의 신뢰도 제고만 보면 높이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럼 소형업자들 등록 허들을 넘지 못하는 업자들은 과연 그러면 다 조용히 사라져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음성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은 좀 신중하게 그 부분도 접근을 해서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이 1천만 원인데 그 업체들을 법인의 최저 자본금인 한 5천만 원 지자체 5천만 원 정도로 좀 맞춰가는 부분은 1차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하고 맞춰진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과 아니면
같이 높여가는 거 이런 걸 이제 투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등록 제한 부분은 등록을 했다가 폐업하면 1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게끔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소형업체들이 보면은 뭐 배우자나 뭐 자녀들 이런 친족의 명의로 등록을 하고 실제 본인이 운영을 하는 이런 케이스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주변에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우회적으로 이제 하여튼 이건 이제 명의 대여 뭐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1년 경과 후에 다시 또 다른 회사 명칭을 바꿔서 등록을 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등록 제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길이 많다 보니까 필요하면은 뭐 약간 법적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등록 제한 범위를 뭐 직계 좀비속까지 좀 확대하는 거 개인들은 뭐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재등록 제한 기간을 조금 1년보다 좀 길게 더 연장하는 거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명칭 부분인데요.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불법 사채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또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대부업 하는 사람들은 이제 등록 대부업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 사채업도 대부업, 또 이제 합법업체도 대부업. 앞에 이제 등록 미등록만 다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뭐 대부업체 하면은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사채인지 구분을 못해요. 저희가 소비자 설문조사를 뭐 한 결과에 따라도 불법 대부업자와 합법 대부업자를 구분 못하는 이 소비자가 상당한 수가 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그냥 대부업체라고 광고하기 때문에 또 상담하면 대부업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합법과 불법 업자들의 명칭을 좀 소비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좀 분리하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등록 요건을 그냥 뭐 계속 강화한다고 불법 시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강하면은 불법 시장이 축소되겠구나. 뭐 이렇게 본다고 하면 너무 나이브한 좀 생각인 것 같고요. 결국은 불법인지 알면서도 사채업자한테 가가지고 돈을 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이제 사채 한번 쓰게 되면은 사채업자가 또 협박을 해서 비사채업자를 소개시켜주고 또 거가서 빌리라고 채용하고요. 근데 사실 그 비업자는 A 사채업자가 같이 연계된 다른 그냥 또 다른 체인점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정규 시장, 합법 시장에서 빌릴 곳이 없기 때문에 가서 피해가 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사채업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초과 수요 시장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초과 수요를 잡아먹기 위해서 항상 노리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시간에 따라서 그 고객들을 유인한 방법만 달라지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대출 플랫폼, 대출나라, 대출세상 같은 쪽으로 이제 많이 최근 몇 년간은 이동해 갔었지 않습니까? 그건 인터넷 뭐 네이버라든가 포털 이런 데서도 사채업자가 대부분 면허 없이 광고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 길거리 전담도 어렵고, 그러니까 광고를 해서 업체들을 모집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장 등록업체를 작은 거 하나를 등록해놓고 광고를 막 때린 다음에 오는 분들한테 뒤로 연계해서 사채 영업을 하는 이런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부분을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실제 저희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22년도에 그 경찰대에 있는 서준배 연구원님이라는 이제 이분의 그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지금 그 비대면 금융 서비스하고 SNS가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문화를 통해서 이 정보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용을 잘하고 있는 이 20대 청년층들이 경제적 자립이 지체되는 이제 상황에서 이런 그 디지털 이제 주로 스마트폰 관련된 혹은 SNS 등에서 손쉽게 검색을 하면서 이 그쪽에서 발달된 불법 대부 시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좀 아이러니한 게 이제 우리가 보통적
보통 생각하면 그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그 사금융에 빠지는 층은 20대가 31.2%를 차지한다고 그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고, 또 아까 이제 앞에 그 피해자분의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하지 않고 사실 108개가 말이 쉬워서 108개지 이게 계좌에서 들고 나고 하는 것들을 다 이 계좌를 정리를 한다는 게 저희도 롤링 주빌리나 아니면 금융복지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이거를 하면서 엄청나게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많이 저도 현장에서 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어머님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못한 젊은 층의 경우에는 이 그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방조범하고 전달책과 같은 공범의 그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또 전환이 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 20대 범죄 검거율이 오히려 42.3%를 차지하는 거로 조사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충격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 오히려 총책에 대한 검거 비율은 2%에 불과하다는 그 같은 이제 그 연구원의 보고서 자료가 있어서 저도 아까 어머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도 참 대단하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제도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될 것들을 개인이 이걸 직접 몸소 겪는 그 상황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단체에서 보면 실제 이런 청년층도 청년층인데 중산층이야 서민하고 소상공인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최근에 국세청의 그 통계연보에서 발표한 자료로 보는데 2023년도에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가 지금 1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또 다른 그 패널들 말에 의하면 휴업을 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폐업 과정에서도 또 돈이 들다 보니 실제로 이제 이 과정에서 그냥 폐업은 못 하시고 그대로 이제 휴업 상태인데, 업장은 휴업을 해도 돈은 쉬지를 않는다고 이분들이 끊임없이 사실은 그 추심에도 노출되어 있거든요. 아까 앞에서 이제 이재선 그 이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이게 독촉에 시달리다 보면 이게 불법과 합법을 어떻게 보면 그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보통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사용하시는 그 이제 채무가 저희가 보통 다중채무자로 해서 3개 이상이 되면 이제 과다채무, 다중채무라고 하는데, 3개 이상이 되면 무슨 얘기냐면 결국 빚을 돌려막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급한 어떤 생활비가 됐든 아니면 자기 뭐 그 업장을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한 어떤 급전으로 인해서 이제 돈을 이렇게 빌려서 썼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실직이 됐든 아니면 그 이제 자영업으로 인한 어떻게 영업이 이제 원활하게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는 그 뭐 서민금융진흥원의 뭐 적정한 금리, 그러니까 이제 법정 금리 20% 이하의 대출을 썼다 하더라도 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최고 금리인 20% 대부업,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3,000%, 4,000%가 넘어가는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한계가 굉장히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토론회 주제가 등록 요건 강화와 저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도 앞선 먼저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다각적 접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건만 강화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작용은 분명히 작용을 하고요. 1조라는 게 사실은 전체 금융시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뭐 1,800, 1,900조에서 전세보증금 그까지 다 포함하면 약 한 3,000조라고 하니까 2,000분의 1, 3,000분의 1이니까 굉장히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앞에서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그 사채로 들어가는 거는 50만 원, 20만 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구조적인 거,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 채무자가 고립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부분도 이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당국이든 아니면 단체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립되어 있다는 거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이 대부업자, 사채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그 고립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게 이 사채를 이용한 피해자분들이 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해서 피의자인 불법 사채업자를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두둔하고 있는 걸 경찰 현장이나 이런 데서 상담사님들이 보고 좀 이제 어이가 없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급전이 필요할 때 그나마도 나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또 때로는 그 중개업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주냐면 종합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뭐 신속 채무 조정을 통해서 우선은 연체하지 않고
그 추심으로부터 조금 피해났다가 그러고서 뭐 대부업을 조금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또 그 소개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채무 조정인 뭐 다른 이제 뭐 저희 또 센터 같은데 이용하면 무료로 회생이나 파산을 할 수 있다고 종합 컨설팅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좋은 그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나와 계시긴 한데 사실은 이 불법 사금융과 관련된 실태 조사에 대한 그 자료가 아까 앞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그 발제하신 분의 그 자료에는 있는데 저희가 본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보도 자료에서 한두 줄 정도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아까 그 제가 얘기했던 추신 같은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의 추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생활이 공공한 자에 대한 추심 중단 요청을 저희가 이제 그 신용정보사나 이런 추심인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런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추심인들이 거의 대부분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금융감독원에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한 저희를 좀 더 오히려 이상한 그런 단체 취급을 하거나 직접 이 아니라 대리인 자격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정보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를 도우려고 하는 단체들도 고립시키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에 이제 등록된 대부 업체들은 2000 금감원에 대형 대부 업체가 이관된 2016년부터 해서 기점으로 해서 한 1000개 정도 지금 줄어서 2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2000개 정도 있는데 그 2000개 중에 52% 정도는 이제 885개가 개인 대부업자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 대부업자는 817개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적정선을 어디로 볼 것이냐에 대한 저희가 고민을 했을 때 물론 등록 요건을 자본금을 3억으로 하든 5억으로 하든 10억으로 하든 불법은 여전히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처럼 갈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동의하신 것 같고요. 우리 민석이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이제 그 불법 사금융이 이제 4천 한 4억 3천 5천 5억 정도로 올렸을 때 1,700건에 달했던 불법 사금융이 2022년에는 230건으로 이제 많이 대폭 줄은 것으로 저희가 이제 신문에도 나왔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등록 그 자본금 최소 자본금을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근데 저희 이제 서울시는 그게 개인이나 법인이나 3억으로 할 것인지, 뭐 개인은 5천으로 하고 법인은 1억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적정하고 그 금액에 대한 타당하다, 이게 논리적으로 정합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 볼 때 저희가 5천만 원으로 1,000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올렸을 때를 보니까 그 5천만 원 미만 대부 잔액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업체 수로는 382개소예요. 업체 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 잔액으로 봤을 때 전체 대부 규모에 볼 때 0.1%밖에 대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수는 많은데 대부 잔액은 극히 미미하다. 이용자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한 2,400명 가량 되니까요. 이제 법인을 볼 때 법인은 저희가 한 기준을 자본 요건을 1억 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법인의 경우 1억 미만인 업체들을 보니까 187개 업체예요. 업체 수로는. 근데 대부 잔액을 보면 18억 원입니다. 0.1%에 불과하고요. 이용자는 153명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 잔액으로 볼 때 굉장히 극히 미미하다. 그리고 저희 지금 신고 기준으로 한 1,702개소 있는데요. 1,702개소에 21%, 한 22%가량에 해당하는 383개소가 대부 잔액이 전혀 없거나 소재불명이나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22%에 해당하는 400여 개소는 사실 별로 없어도 큰 상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니까 대부 잔액이 낮은 영세업체일 경우일수록 최대 20%까지 지금 19점 몇 프로까지 19.1%, 18.8% 이렇게 이제 이유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 잔액이 조금 큰 데는 그나마 한 13%, 12% 정도의 이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 민생경제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하여튼
우리 자치구 지금 서울시에 등록된 그 등록 업체들 우리 자치구 담당 평균 담당하는 업체 수가 82개 업체를 1인당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송파나 서초, 강남의 경우에는 이 3구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는 많게는 285개까지 한 담당자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말인즉슨 거의 관리 감독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대부업체는 이 대부업뿐만 아니라 이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그 다른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업은 그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인데 우리 담당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귀찮은 업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나마 계속 점검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이슈를 딱 집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뭐 그나마 그렇게 해서 우리 합동 점검 차원에서 이렇게 걸러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최소 자본금이 올라가면 업체 수가 허수가 되어 있는 업체 수도 많이 줄을 거고 그러면 관리 감독의 실효성은 조금 더 확보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승현 대표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크게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자기 자본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더 고민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우리 그 송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본 상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정 자본금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렇게 순자산 개념으로 이걸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 같은 의견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그 대부금융 협회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인적 물적 요건도 좀 구비를 해야겠다. 특별히 우리 인적 요건에 관해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업무 총괄 사용인에 대해서 겸직 금지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뭐 대부업자 대표자로도 하고 있고 또 다른 데 업무 총괄 사용인으로 겸직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요건 강화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금감원 등록법인은 자기 자본의 10배 이내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지자체 등록법인은 그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더니 5천만 원 자본이 있는 데서 200배에 달하는 100억 원 가량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은 없지만 많이 여러 군데서 땡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게 또 어차피 다 불법 추심이나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자기 자본 상향하는 것 외에도 순자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순자산 개념으로 강화하는 것과 그리고 그 업무 총괄인 겸직하지 못하는 그런 규제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산 운용 규모를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근데 다만 그럼 이분들 어디 갈 것이냐. 급해서 왔는데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까 우리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정책 자금들 이런 자금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천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토론회의 나중에 결말이 정말 우리가 토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꼭 입법화되는 것을 개정되는 것을 그렇게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 영세한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적정한 운영력을 갖춘 업체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뭐 현행 자기자본 기준이라든지 현행 자기자본 기준을 상향한다든지 그 대부업 등록 요건을 일정 부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법은 2002년에 제정할 때 불법 사금융업자 양성화를 주요 목적 중에 하나로 시행된 법으로 알고 있고 이후에 뭐 고정사업장 요건이라든지 자기자본 기준을 등록 요건에 추가로 도입할 때도 이러한 어떤 법 목적을 감안해서 기준이 설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기준이 뭐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법 제정 이후에 이제 등록 대부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다수의 어떤 불법 사금융업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효과도 있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법 제정의 어떤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여러 패널분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쉬운 등록 요건을 악용하는 어떤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고, 또 불법 사채업자가 허울뿐인 대부업체를 세우고 이를 이용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 뭐 영업 실적이나 실질적인 어떤 사업장이 없이 사실상의 유령 업체도 존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지자체 등록업체를 중심으로 영세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관리 감독하기에는 애로가 있는 점도 사실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적정한 운영력을 갖춘 업체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등록 요건을 일시에 과도하게 강화할 경우에 대부업에 신규로 진입을 하려고 하거나 어떤 기존의 영세 업체가 그래도 제도권에서 계속 있으면서 등록을 유지하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어떤 불법 사금융업자 양성화라는 대부업법의 입법 취지와 다르게 지금 앞서 피해 사례들이 대부분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쪽이 대부분 이제 불법 사채업자들인데, 이러한 무등록 대부업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우려도 있고, 또 무등록 대부업자 양산되면서 오히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에 대한 신용 공급이 위축이 될 수 있고요. 또 늘어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대부나 부당 채권 추심 같은 그런 행위들이 더 늘어나서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대부업 검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부업체에 좀 검사를 나가보기도 했는데요. 물론 저희가 검사하는 업체들은 금융위 등록 업체라서 규모도 일정 부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지자체 등록 업체에 비해서는 좀 준법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나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등록을 하고 제도권에 있는 업체들은 나름 어떤 당국의 어떤 점검이나 지도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따르면서 절차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의지나 노력이 있다는 점도 좀 제가 검사를 하면서 좀 느껴본 부분인데, 등록 요건이 일시에 강화돼서 법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게 되면 오히려 그러한 노력이나 의지들을 아예 꺾어버리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정한 등록 요건이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 주신 여러 패널 분들의 의견이나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서 아까 많은 패널 분들 말씀 주신 것처럼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균형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자기자본 요건 이외에 다른 등록 요건들, 아까 서울시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업장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대주주 그 대법체를 운영하는 대주주에 대한 어떤 인적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강화할 필요성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부적격 업자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등록 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퇴출 조치도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불법 사금융업자의 어떤 범죄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금감원 입장에서 좀 첨언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 금감원은 어떤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무효 소송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좀 지속을 하고 있고요. 또 피해 사례에 대해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같은 홍보 활동도 지속하고 또 교육 활동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금감원 홈페이지 상에 등록 대부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제공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부업체라든지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점검도 계속 하고 있고, 또 계속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와 계신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제도 개선 고민도 계속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발언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그 대부업법은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그 02년도에 불법 사금융을 좀 음성화되어 있는 불법 사금융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시행된 법입니다. 그런 이제 입법 취지에 따라서 영세한 입법 취지와 그 영세한 업공 규모 그리고 재무 상태들을 고려해서 등록 요건을 낮게 설정한 측면은 있습니다.
이후에 이런 그 대부업 이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기존에 제정됐던 등록요건뿐만 아니고 고정사업적 요건 그리고 감독 권한을 금융이랑 지자체로 이원화 그리고 겸업금지 등으로 단계적으로 등록권을 강화해온 바 있습니다. 현재 그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등록권 강화를 통해서 불사금업자를 시장 진입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강화될 경우에 그 운영 능력을 갖춘 대부업자만 대부업을 영위를 하게 돼서 대부업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급격한 이제 등록 요건 강화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부작용도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등록 대부업자의 88%가 지자체 대부업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68%가 개인 대부업자인 상황이고 개인 대부업자가 취급하는 대출 잔액은 약 1조 그리고 개인 대부업자를 이용하는 인원들은 약 10만 명으로 저희가 실태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등록요건을 급하게 강화를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그 영세업체의 경우에 대부업 등록 자체를 포기를 하고 등록 대부업자가 아닌 불사금업자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 자체를 포기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록요건 강화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함께 고민해야 될 이제 필요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런 불사금업자의 음성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제 유예 기간 등록요건을 강화를 한다고 했을 때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들을 이제 좀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업 담당자로서 이제 불법 사금융업자와 이제 불법 사금융 척결과 대부업 발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불법 사금융 근절뿐만 아니고 동시에 대부업권 발전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 올해 상반기부터 격주간 대부업자분들을 매주 만나서 상반기 동안 한 10차례 만났습니다. 10차례 만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 다양한 이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도 이제 그런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많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토론회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대부업법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많이 건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제도 시행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아까 이제 계속 이제 불법 추심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 금융위원회랑 금감원이랑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랑 함께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그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뭐 등록대부업체나 불법 타금융 업체를 통해서 불법 추심을 받으신 분들을 대리를 해서 그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분들이 이제 그런 추심을 대신 연락을 받아주시고 관련된 그 법률 상담을 해주는 이제 제도입니다. 저희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돼서 이제 그 뭐 증빙이라든지 입증 자료를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부터는 채무 당사자뿐만 아니고 관계인, 그러니까 채무 당사자의 가족이나 지인, 친구 등도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제도를 이제 개선을 해서 이제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주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해서 저희 제도 개선을 할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